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 몇 회요? 98회 전산회계 1급 특별회차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98회 아니고요. 특별회차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 되어 있네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을 보여주며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한다. 뭐 2번, 3번, 4번 갈 거 없이 그냥 1번에서 끝났죠, 그죠? 재무상태표라는 것 자체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죠.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부채, 자본을 기록하고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한다가 우리 뭐예요?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맞는 얘기. 다음 2번.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과 비유동성을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틀렸죠. 자산과 부채는 결산 시점, 보고 기간 종료일, 회계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1년을 뭐하면 초과하면 뭐가 되고 비유동이 되고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뭘로? 유동으로 되죠. 그래서 유동과 비유동 항상 구별하죠. 자, 그 다음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에 처리하는 거 원칙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죠. 상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총액으로 기록하고 상계하에 처리하지 않는다. 이 정도는 뭐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겠죠. 다음 4번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에 대한 경영 성과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경영 성과가 뭐라고요? 순이익이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걸 디테일하게 다 자세하게 나타내는 게 뭡니까? 손익계산서죠. 손익계산서는 뭘로 구성되어 있고 수익과 비용으로 기록하고 이게 뭐다? 경영성과를 가장 잘 나타내는 거. 그래서 가장 적절한 설명은 몇 번? 1번이 되고요. 2번, 3번, 4번은 틀린 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다음 중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더 이상 얘기 드릴 게 없죠. 자, 물가가 뭐 한다면 상승한다면 누가요? 선입선출법이 뭐를 매출, 총이익, 순이익, 그 다음에 기말 재고 자산 가액을 가장 크게 기록한다. 여기에다 하나 더 붙인다 그러면 뭐를요? 법인세도 가장 많이 기록하죠. 이유는요? 이익이 많이 되면 국가에 내야 되는 세금도 많아지잖아. 그 다음 누구요? 물가가 많다면 상승한다면 후입선출법이 무엇을? 매출 원가를 가장 많이 계상한다.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조건 넣어두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 우리 이거 뭐냐게 그거를 기록한다면 볼게요. 우리 뭐해서 그 순매출액이 있다 그러면 순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뭘 빼고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그리고 매출 할인을 차감해서 구하고요. 여기에다가 뭐를 빼면 매출 원가를 차감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매출 총이익이 된다. 자, 그러면 매출 원가 중에서도 뭐는요? 상품 매출 원가로 할게요. 자, 상품 매출 원가를 구한다면 상품 매출원가는 어디에서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뭘 더하고 단기 무슨 매입액, 순 매입액을 더하고 여기에다가 기말 상품 재고액을 차감해서 구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실 때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야 되냐면 이렇게 볼게요. 좀 극단적으로 갈게요. 단기에 뭐를 구입했다? 상품 있죠. 상품을 구입하는데 상품을 2월 1일 날 한 개 얼마 주고 구입하고요? 5만 원 주고 구입했고요.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7만 원을 주고 구입했다 칩시다. 그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은 딱 두 개인데 구입한 거니까 이게 매입이고요. 자, 매출로 언제요? 11월 1일 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상품 중에서 하나를 팔았고 그리고 이걸 얼마 받았다? 10만원을 받았다 칩시다. 그럼 매출액은 얼마가 되고 10만원이 되고 자 이제 매출 원가를 따질 건데 제가 뭐라 했어요? 선입선출법이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죠. 그럼 매출 원가가 선입선출법이면 5만원이 되고 매출 총액은 그러면 얼마 된다? 5만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기말에 남아있는 건 얼마? 7만원이 남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남아있는 건 이거니까. 이게 만약에 뭐라면 후입선출법이라면 매출 원가는 어떻게 되고요?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니까 7만원이 되는 거고 매출 총액은 얼마? 3만원. 기말에 남아있는 건 2월 1일에 매입한 거 얼마가? 5만원이 남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경우가 내가 매입을 할 때 뭐가 상품을 매입할 때마다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나중에 매입할수록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결과도 가격이 올랐잖아. 지금 이게 물가 상승하는 거지. 그럼 매출 총액은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 중에서 누가 더 커? 당연히 선입선출법이 더 크고 이 말이었습니까? 재고자산도 선입선출법일 때가 7만원, 선입선출법이 더 크잖아. 그죠? 그래서 몇 번? 4번. 그래서 이 공식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뭘로 이해해라? 이렇게라도 알아두셔야 돼요. 무사했죠? 요건 꼭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다음 문제 몇 번? 3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자, 이거 할 때 매입 시 발생하는 비용은 뭘로? 해당 자산에 합산한다. 이 원칙이잖아. 맞죠? 자, 그럼 일단 취득세. 취득세는 매입할 때 한 번 내는 거.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내가 뭔가를 구입했는데 이거 좀 설치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것까지. 이거를 뭐 조립 필요하다 그러면 조립하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유형자 취득원가 되죠? 자,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 지급하는 수수료. 나 이거 뭔가 만들려고 하는데 만든다는 얘기는 아직 완성이 안 됐다 얘기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 전부 다 매입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관리. 자, 관리라는 건 일단 우리가 샀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면서 든다라는 게 뭐야? 관리잖아. 그럼 이게 매입할 때가 아닌 거지. 그래서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몇 번? 일단 4번 바로 갖고 기타 일반 가져볼까? 우리는 매입 시 발생한 부대 비용은 직접 추적 가능한 물로 직접비를 합계하죠. 되겠습니까? 정답 몇 번? 4번이 뭐 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건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자, 다음 4번. 자, 시장성이 있는 주 진성의 주식 10주를 장기 투자 목적으로 한 주당 5만원에 매입하고 거래 수수료 5천을 포함하여 보통예금을 결제하였다. 자, 기말 공정 가치는 한 주당 52,000원이며 일반 기업의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경우 다음 중 맞는 것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 뭐 할 때부터 취득할 당시 있죠. 취득 당시로 흘러가자 그러면 10주고 한 주당 얼마예요? 5만원이죠. 여기 10주고 한 주당 얼마? 5만원에 매입했으니까 자, 얼마에다가 5만원에다가 곱하기 몇 주? 10주를 5만원에다가 곱하기 몇 주? 10주를 하게 되면 50만원. 그러면 일단 수수료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으로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앞에 시장성 있는 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 이거 단기 매입 증권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회사는 무슨 목적으로? 장기 투자 목적으로라는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목적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 매도 가능 증권이고 수수료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50만원에 이거를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면 보통예금으로 50만원이야. 이 말했죠? 근데 수수료가 얼마 붙었어요? 5천원을 포함하여 보통예금 결제했죠. 이게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었다면 수수료를 뭘로 하고 수수료 비용으로 5만원 하고 보통예금에서 나갔으니까 5천원이죠. 수수료 비용으로 얼마? 5천원 하고 보통예금에서 50만 5천원이 나간 걸로 기록하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만약 단기 매매 증권이면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었을 때는 취득가액이 50만원이 맞아.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만 취득 시 발생한 수수료를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고 매도 가능 증권과 같은 경우는 이 수수료를 따로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일 때는 합쳐서 50만 5천원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면 50만원이 맞아요. 자,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의 뭐는
취득가액은 얼마로 본다? 50만 5천 원이다. 그래서 일단은 누구? 2번은 틀린 거. 1번은 틀린 거. 자,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돼요? 기말 공정가치가 얼마로 해놨어요? 기말 공정가치가 한 주당 5만 2천 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 총 몇 주니까 10주니까 10주니까 곱하면 5만 2천 원 곱하기 10주 하게 되면 52만 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매도 가능 증권 50만 5천 원이라고 기록했는데 얼마만큼? 52만 원으로 얼마가요? 15,000원이 증가했죠. 그럼 내가 갖고 있었던 매도 가능 증권의 가치가 증가했으니까 어디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으로 15,000원 해주시고요.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으로 금액 얼마? 15,000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단기매매 증권이었다면 단기매매 증권은 그냥 50만원 처리할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 단기매매 증권이었다면 단기매매 증권이었으면 차변에 뭘로? 단기매매 증권으로 15,000원에 대변에는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으로 금액 얼마? 종종 클려 보냈네요. 단기매매 증권으로 얼마에? 2만원에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으로 얼마? 2만원. 이렇게 기록되겠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2만원이 아니라 얼마고요? 15,000원이고요. 만약에 단기매매 증권이었다면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이 얼마 된다? 2만원이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이면 얼마로? 매도 가능 증권은 얼마로? 15,000원이 평가이익이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은. 그래서 3번도 틀린 거. 그 다음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있죠? 요거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어디에? 자본에 기타 포괄 손익누계 아니죠? 잠깐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죠? 매도 가능 증권이면 자본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기록하게 되죠.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은 자, 어디에 포함됩니까? 손익계산서 있죠. 손익계산서에 영업외 수익으로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에 반영한다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반영되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이었으면 단기 손익에 반영한다가 맞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시점의 분계는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50만 5천원, 대변의 보통예금 50만 5천원. 그래서 다음 중 맞는 것은 정답이 몇 번 된다? 그렇죠. 2번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알아두시고요. 다음 문제 몇 번? 5번. 자, 다음은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단기에 인식할 퇴직급여 비용은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주 전사는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를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설정하는 법인으로 정기말 500만원을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설정하였으며 자, 올해가 2021년도로 가정한다 그러면 올해 말고 언제? 2020년도 있죠. 2020년도 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얼마로? 500만원으로 설정하였다라고 했으니까 2020년 기말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얼마? 500만원 있었고 그렇다면 올해가 2021년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뭐가요? 기초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얼마 있었다? 500만 있었던 거지. 그런데 언제? 2021년 몇 월 며칠? 7월 30일에 여기 보시면 7월 30일에 7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기말 현재 종업원의 퇴직을 지급해야 할 퇴직금 추계액은 8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21년도에 직원이 퇴사해서 70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고 하면 차변하고 대변 중에 일단 대변에 뭐가 되고요. 보통예금으로 금액이 얼마? 700만원 될 거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다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먼저 차감하고 나머지는
퇴직급여 잡으시면 되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얼마를 500만 원을 먼저 차감하고 그리고 나머지만 뭘로 하면 된다? 퇴직급여로 금액 얼마? 200만 원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 놓고 또 뭐 나와요? 자, 기말 현재 종업원의 퇴직으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 추계금 800만 원이다로 되어 있죠. 그러면 2021년 몇월 며칠 날 12월 31일 날 퇴직급여 추계액이 얼마니까 800만 원이고 회사는 여기에 대해서 뭐를 100%를 설정하니까 기말에 뭘로 차변에 퇴직급여 할 거고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할 건데요. 기초에 있었던 500만 원 이미 다 쓰고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될 거? 설정해야 될 거는 아예 제로 상태 사니까 이 800만 원 다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있었다 그러면 잔액을 뺐었어야 돼. 근데 뺄 게 없잖아. 빵원이니까. 그래서 얼마로? 800만 원. 해주시고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도 얼마 되겠어요? 그러면 8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2021년 한 해 동안 왜냐하면 문제가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단기에 인식할 퇴직급여 비용은 얼마인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올해 단기에 퇴직급여 쓴 게 총 얼마냐 이건 거야. 그러면 퇴직급여 200에 요 퇴직급여 800 하면 합쳐서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정답 몇 번? 2번이겠네요. 이렇게 1000만 원.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몇 번? 6번.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익잉여금은 기업과 주주 간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잉여금 구분의 법칙 있죠? 잉여금 구분의 법칙인데 이게 뭐냐면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잉여금과 실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누구요? 이익잉여금을 구분해라가 잉여금 구분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꾸로 얘기해놨어. 이익잉여금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기업과 주주 간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뭐가 된다? 자본잉여금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끝났네. 자, 됐죠?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은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현물 출자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란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별다른 사항이 없다 그러면 누구 따라간다? 공정가치로 따라간다. 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제공한 자산은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런 것까지 가지 말고 그냥 우리 뭐 공정가치를 알아두고 그 다음 자본조정은 자본에 차감하거나 가산하여하는 일시적 계정을 말한다. 제가 주로 자본조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자본에서 차감한다 위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뭐도 있다? 나중에 가산은 하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처리되고 있지 않은 거 있죠. 그런 임시적인 것도 들어가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뭐가 된다? 미교부 주식 배당. 이거는 우리가 주식을 발행해서 지급할 건데 아직 지급을 안 했어. 그래서 일단은 넣어놓자가 뭐가 된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 2번, 3번 다 맞는 얘기입니다. 주식의 발행은 할증 발행, 액면 발행 및 할인 발행이 있으며 어떠한 발행을 하여도 자본금은 동일하다. 그럴 수밖에 없지. 우리 일단 자본금은 일단 무조건 하고 누구 따라간다? 액면가를 따라가죠. 그래서 발행한 금액에 상관없이 자본금은 그냥 무조건 하고 액면가로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저 1번이 가장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문제 몇 번이요? 7번입니다. 다음 중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액에 처리한 경우 이거 우리 유형자산을 뭐 할 때 유형자산에 대해서 유지, 보수 그리고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해 가지고 관리를 할 때 뭐가 되면 현상 유지를 하게 되면 현상 유지를 하는 건 뭐가 되고요? 수익적 지출이 되고요. 수익적 지출일 때는 뭐다? 수선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을 사용하고 그 다음 자 현상 유지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뭐가 가치가 증대되거나 기능이 추가되거나 이 말했죠? 아니면 다른 것도 뭐 있어요? 내용 연수가 증대가 되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실제로 내 자산의 가치가 증대한 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얘기하고요. 자본적 지출일 때는 어떻게 한다? 해당 자산에 합산한다. 그래서 무슨 계정 처리한다? 자산 계정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자산이 뭐 하는 거? 증가하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럼 문제에서 수익적 지출을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수익적 지출이 우리가 해야 되는 올바른 분계고요. 그러면 뭐가 된다? 비용이 발생해야 되는데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다 그러면 수익적 지출 안 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해야 되는데 비용이 발생을 안 한 거야. 그러면 비용이 일단 과소계상됐고요. 그러면 여기서 따라가는 거 있잖아. 파생되는 거. 비용이 작아지면 순이익은 어떻게 되고 과대계상이 되고 결과적으로 순이익은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기말 자본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뭐도 자본도 과대계상된다는 건 이거는 그냥 줄줄이 비엔나처럼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 그러면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게 되면 뭘로 처리한다? 그렇죠. 자산의 증가로 처리하게 되는데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하는 거. 자본적 지출이면 자산이 증가하는 건 맞지만 이걸 지금 했거든. 근데 증가하면 안 됐던 거야. 그러면 자산이 어떻게 돼 있다? 과대계상되어 있다.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를 했으니까 자산은 과대계상된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다음 중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을 회계 처리한 경우 효과를 을치하는 것은 일단 자산이 과소된다고요? 아니죠. 자산은 과대계상이 되고 비용 과소 이익, 순이익이든 매출총이든 어쨌든 이익 종류 전부 다 과대, 자본도 과대. 맞죠? 정답 몇 번 돼요? 1번 되겠죠? 알아두시고. 다음 문제 8번.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화재, 도난에 의한 자산의 소멸, 당연히 회계상 거래이고요. 채권 채무의 발생, 당연히 회계상 거래죠. 3번 자산의 가치 감소도 뭡니까? 회계상장부에 반영해주죠. 다음 4번 종업원의 고용계약, 종업원한테 급여를 지급했을 때는 회계상 거래가 많지만 고용계약, 담보제공 이런 건 회계상 거래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4번이 뭐다? 가장 관련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업원의 고용계약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된다?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럼 우리 잠깐 쉬었다가요. 나 이제 문제 몇 번? 9번부터 또 풀어볼게요.